건축인재 육성 사업 연수자 성태승입니다. 우선 해외 연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간략하게 저에 대해 소개드리자면 한양대학교 학사 졸업을 하였고 대학생활 동안 다수의 건축사 사무소에서 인턴 경험, 그리고 졸업 후 중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혔습니다. 실무 3년차 시점에 본 사업에 선발되어 포르투갈에 있는 익스페리멘탈이라는 사무실에서 연수를 마쳤습니다. 지원 동기입니다. 저의 지원 동기는 2014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교 3학년 시절 아시아 국가의 건축대학 3학년 대상으로 하는 아시아 건축 신인전 대한민국 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선발 당시 나 좀 어쩌면 건축을 잘하는 것일지도라는 패기 어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선 심사 이후 역시 세계는 넓고 잘하는 사람은 많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국제적인 건축 역량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학생활 동안 스페인으로 1년간 교환학생을 다녀오고 다수의 국제공모전에 참가하여 입상도 하며 국제적인 역량을 기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해외 건축 회사에서 실무 경험도 한번 쌓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학사 출신으로 해외에서 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마음 한켠에 간직한 채 실무 경력을 쌓던 와중에 근무하고 있던 사무소 소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적극 지원해보라는 권유로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보통 국내 학사 출신으로 해외 건축 사무실에서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측의 서류를 포트폴리오와 함께 보냄으로써 어떻게 보면 해외 건축 사무실들에게 국가가 보증하는 우수한 인재라는 것이 자동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본 사업이 아니었다면 쉽지 않았을 해외 근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업 신청 시 수행 내용입니다. 저는 연수 기간 동안 2가지 목표를 갖고 연수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환학생 시절 유럽 여행을 가면 모든 길거리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서양권 친구들이 아시아 국가 도시들이 가진 네온사인, 고층 건물 등의 흥미를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서양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한국 건축과 한국 도시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안타깝게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 건축에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설계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가 궁금해 최대한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연수기간 소개입니다. 본 사업 신청 당시 희망 연수기간으로 한국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헤르조그 드뮤런과 도미니크 페로 사무실들에서 연수하기를 희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인턴으로 연수를 진행해야 하는 본 사업의 규정상 큰 규모 회사의 인턴 신분으로는 프로젝트에 깊게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단순히 해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에 좀 더 밀접하게 관여하고 배울 수 있는 중소규모 아뜰리에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수기간을 선정할 때 중소규모일 것, 다국적 구성원일 것, 실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을 것 등을 설정하고 연수기간을 찾았습니다. 연수기간 소개입니다. 본 연수기간은 포르투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소장부터 다수의 인원들이 알바로 시자와 소우트 드모라의 정신이 깃든 포르투 건축대학 출신들이며 연수기간 동안 포르투 건축대학 학풍 또는 포르투풍의 건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주택 프로젝트를 위주로 하며 사무실 구성원들은 포르투갈, 프랑스, 폴란드, 헝가리, 그리고 브라질 등 14명 정도의 규모의 사무실입니다. 참여 프로젝트 목록입니다. 운이 좋게도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당시 주 업무는 모델링과 이미지 작업이었지만 주어진 업무 플러스 자발적으로 계획안을 제안하면서 나중에는 프로젝트 담당자로 계획 설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실의 벽으로 깊게는 아니지만 실시 설계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 연수 수행 내용입니다.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보다는 제가 연수 기간 동안 경험했던 포르투갈 포르투 건축 사무실의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프로세스 첫 번째로는 알바로 시자의 아이들답게 현장 방문 시 스케치를 많이 합니다. 알바로 시자의 영향으로 포르투 건축대학에서는 커리큘럼상 3학년까지 드로잉 수업이 있을 정도 손 스케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현장의 상황과 공기를 느끼며 그린 스케치로부터 설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업무 진행 시 직원들 전체가 3D 이미지보다는 스케치를 통해 보다 빠르게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례조사를 하지만 한국의 사례조사와는 살짝 결이 다릅니다. 대학생활과 실무생활 동안 무수한 사례조사를 해왔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 사례조사를 100% 활용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다른 건축가의 사례를 통해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계획 안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깔고 오히려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 후 프로젝트에 맞게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던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계획 설계 단계입니다. 계획 설계에서는 느낀 점은 외관 디자인에 많은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럽의 도시들은 오랜 시간이 축적되어 온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외곽 신축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 규제가 많아 외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관 디자인을 할 기회가 생겼을 때는 안정적인 비례감을 달성할 때까지 수많은 알트들을 만들 정도로 계획 단계에서 인면 스터디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면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과 유럽의 주택 평면에 대한 차이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책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에 스며들어 직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옥의 평면에서 기인한 전형적인 한국의 아파트 평면과 달리 포르투갈에서는 공용 공간과 사적 공간의 존중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면 구성은 방문객이 접근 가능한 공간의 위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보다 집안 내에서 소셜 활동을 위한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추후 주택 설계함에 있어 다양한 공간 구성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C 설계 단계입니다. 연수를 진행하며 가장 부러웠던 점은 지역성을 살린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남부와 북부의 날씨가 다른데 그에 따른 다른 건축 재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료를 통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리스본 인테리어 프로젝트로 리스본 근교 채석장에서 나는 석회암을 실내 마감 재료 계획했었습니다. 또한 포르투갈은 타일로도 유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양한 타일 재료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 유산에 대한 행정 처리 내용입니다. 기존 몰딩과 천장면을 철거 후 새롭게 디자인하는 인테리어 프로젝트였습니다. 디자인 완료 후 해당 지역 건축 공무원한테 서류를 제출했지만 공무원의 현장 검토 후 몰딩과 천장면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과 함께 전면 재설계를 해야 했었습니다. 문화재 건물이 아니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어떠한 협의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었지만 해당 연수 국가가 문화재에 대한 태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도면 양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과 달리 시공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구성해놨습니다. 색으로 재료 적용 부분들을 구분해 놓고 해당 도면의 이미지를 첨부하여 바로 공간적인 이해를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시공 단계입니다. 현지 국가 언어 문제로 깊게 관여를 하지는 못했지만 시공 현장과 건축 답사를 다니면서 가장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건축을 했을 때는 스위스나 일본 건축과 같은 마감 디테일에 신경을 썼었지만 시공 현실상 실현시키기에 쉽지 않았던 적이 많았었습니다. 포르투갈의 시공성은 우리나라보다 낮고 느리며 예산도 충분치 않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의 알바로 시자나 시공 현장을 보면 본인들의 시공 형식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가능한 기술력 내에서 본인들만의 마감 디테일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바로 시자의 프로젝트만 보더라도 흰색 미장 마감인 프로젝트가 많으며 마감 처리를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도 투박한 시공성을 살린 건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퍼블리싱 단계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연수기관에서 수행 계획에 따라 배울 수 있었던 것을 물론이거니와 한국에서는 주로 준공 사진을 웹사이트에 올립니다. 하지만 프로2의 젊은 건축가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들을 본인들만의 색깔을 담은 형식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잡기도 하며 불필요한 부분들을 덜어내기도 합니다. 연수기간 동안 연수기간만의 이미지 스탠다드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연수 성과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연수기간에서 수행 계획에 따라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연수 외적으로도 많은 것을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다른 문화권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관점들을 통해 관성적으로 받아들여지던 부분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맺어진 인연으로 학술적인 교류 혹은 건축작업 협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수 종료 후 향후 계획입니다. 대학생활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2022년 5월 31일부로 연수 종료 후 12월까지 잠시 쉬면서 미래 계획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부터 1년간 프리랜서로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예정이며 쉬는 동안 미래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2024년 1월경에 해외건축대학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느린 도시에서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시재생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 도시 소멸, 노후주택 등 앞으로 우리나라한테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관련 학문에 대해 탐구할 예정입니다. 대학원 졸업 후 본 사업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경험들을 그리고 도시재생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 사무소 개소를 목표로 갖고 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해외 연수자로 선발되었던 김민지입니다. 한 해 동안 지원을 받으면서 해외에서 일하게 되어서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연수 기간 동안 현장에서 배운 것과 일상을 매달 세세히 기록하면서 저 스스로 복습을 통한 학습이 어마어마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서 저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현재까지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제 발표가 앞으로 해외 연수를 계획하시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대 때는 예술고등학교에서 미술과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후에 건축과를 진학하여 20대부터 건축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건축, 회화, 디자인, 사진 등 관심 분야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늘 지구 반대편의 또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비전을 갖고 건축을 하는지도 궁금하였습니다. 이러한 동기로 대학 생활 중에 미국과 프라하에서 짧게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건축과 졸업 후에는 본격적으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학이나 대학원을 갈 금전적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저는 해외 취업에 바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바로 취업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현지 학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취업의 접근성이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모험은 금전적, 시간적으로 큰 결심과 모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인재 육성 산업은 개인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감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생소한 해외에서 온 지원자의 정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선뜻 같이 일하기를 주저하는데요. 국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번 검증된 지원자라는 점에서 해외 기업들에게도 안정감을 줍니다. 후에 해외 각지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신 건축가분들이 한국 건축의 다양성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그런 건축가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5학년 마지막 학기에 해외 취업을 꿈꾸며 5년 동안 모은 레퍼런스를 회사별로 국가별로 나누어 보았어요.
정말 다양한 회사들이 있었는데요.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북유럽 건축가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유는 절제되고 미니멀한 디자인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의 조화가 이미지적으로 끌렸던 것 같아요. 또 북유럽 하면 여성 건축가의 활약, 워라벨, 복지 선진국, 견고한 사회 시스템 등 막연히 떠오르는 단어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보냈는데 신기하게 몇 곳에서 답이 왔어요. 인턴으로 일하던 도중 사무실이 북유럽에서 최초로 엘크로키를 출판하게 되어 더 다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 수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수급 격차를 완화하고 거주 환경의 질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주거복지 정책은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입니다. 한국은 임대주택 비율이 낮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한 단지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이에 따른 불평등과 계급 커뮤니티의 폐쇄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중에 58%가 임대주택으로 모든 국민에게 주거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며 같은 지역 안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내에서도 주거 건축 법규가 특히 까다로운 스웨덴은 모든 주택의 최소한 질적 수준을 보장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에 관한 많은 연구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이러한 훌륭한 디자인과 우수한 기능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 스웨덴 주거 철학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모두를 위한 데모크라틱 디자인 개념은 스웨덴 글로벌 기업 아이키아의 철학과 일맥상통합니다. 저는 스웨덴에서 현재 가장 다양하고 많은 주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린드베리 스탠베리 아키텍처 소속으로 이케아의 자회사인 이카노와 협업하여 이케아 제품으로만 아파트 전체를 짓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케아는 주방, 화장실, 수납장 등 수많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카노는 이케아의 제품을 레고처럼 조립하여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 설계는 볼륨 스터디부터 시작하여 작은 스케일로 점점 줌인이 되는 과정을 보이는데 이카노의 설계 방식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점점 확장되는 과정을 보인다는 점에서 흥미로웠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이케아의 브랜드 철학을 주거에 담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나 환경 등급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여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건물을 짓는 것이 이카노의 중요한 철학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용 면적과 사용 인원을 고려한 최적화된 프로토타입을 이용하여 설계를 하게 되는데 스웨덴 건축에서 다년간 축적된 경험으로 검증된 편면을 인용하여 필지에 맞게 수정 적용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수준 높은 질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아파트 한 동의 프로토타입입니다. 계단실의 면적을 최소화하고 몇 명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설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색깔별로 1인용부터 4인용 거주 아파트가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각 아파트 프로토타입의 평면들입니다. 평면과 그에 따른 스웨덴 건축 법규를 세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베호은입니다. 베호은은 스톡홀름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가야 하는 솔렌투나라는 도시에 위치한 프로젝트입니다. 아름다운 호수와 스키장을 끼고 있는 위치로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는 아이가 있는 가족을 소비자층으로 설정했습니다. 94세대 아파트로 가운데에 위치한 박공 지붕과 발코니는 나무 파사도와 함께 귀여운 느낌을 줍니다. 지붕의 많은 부분이 녹지로 되어 있고 4층은 다락의 컨셉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지붕 랜드스케이프이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올 때 동네 전체를 조망하기 때문에 솔렌티나 씨는 예쁘고 다양한 지붕의 모양을 그려낼 것을 특히 당부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내부의 부엌과 많은 자재들이 이케아 제품인 것을 보실 수 있고, 자층에 위치한 아파트에는 다양한 지붕 외관에 따라서 내부 공간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아파트는 원룸이어도 발코니를 갖게 되어 있고, 좋은 방향의 채광 좋은 발코니는 주택을 매매할 때 가격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군힐드입니다. 군힐드는 스톡홀름 중심까지 대중교통으로 세정거정으로 가능한 역세권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159세대 아파트로 지층에는 상업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초기부터 인허가, 실시 설계까지 쭉 함께하고 있으며 현재 시공 중입니다. 보시는 평면은 이전에 보여드렸던 프로토타입들을 가지고 약간씩 변형하여 필지에 맞게 배치한 결과입니다. 특이한 점은 군힐드는 처음에는 100% 매매주택이었으나 인허가와 실시 설계 단계 직전에 모두 임대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건축주인 이카노가 임대주택과 높은 환경 등급을 선택한 이유는 스톡홀름시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아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건축가로서 매매주택과 임대주택의 설계의 차이점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한국은 임대주택이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스웨덴에서는 사실 반대였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매매주택은 한 번 팔면 끝이고 후에는 구매자가 알아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의 내구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은 새로운 임차인을 위해 임대주택 회사가 계속해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실내 재료 선택에서 가격이 더 나가더라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견고한 재료를 선택합니다. 기억에 남는 점은 실시 설계 후에 스톡홀름시에서 안전 설계에 관한 추가 서류를 요구한 점입니다. 최근까지도 종종 발생하는 건설 현장의 산재 사고 때문에 안전 설계가 까다로워졌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컨테이너의 배치와 추가 도면을 요구하였고, 완공 후에 건물 관리를 위한 노동자들이 지붕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붕 안전 설계를 더욱 꼼꼼하게 하여야 했습니다. 건축가는 실시 설계 도면을 제출하면 역할이 끝나게 됩니다. 한국과 다른 여러 나라들과 달리 스웨덴에서는 건축가가 현장에 가지 않습니다. 감사는 건축가 및 건축주와 전혀 연관이 없는 제3자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건축가들은 집을 지었다는 표현보다는 집을 그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건축가로서 업무와 역할이 명확해서 일을 하기 굉장히 수월한 측면이 있지만 건축가의 권한이 그만큼 약하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무수한 실용적인 경험을 놓치고 컴퓨터와 종이 안에 갇힐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스웨덴 건축 설계 회사에서 일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건축 프로세스가 세분화되고 단계별로 계약을 하며 그 안에서 건축가가 하는 일이 명확했습니다. 덕분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안정감을 줬습니다. 다만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거나 프로젝트의 진행이 역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스웨덴에서 주거 프로젝트를 하면서 기본적인 주택 현황과 사이트에 관한 배경 지식 등 스웨덴 친구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상식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모르면 동료에게 자주 물어보기도 하고 개인적인 공부와 리서치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주거회사에 일하는 저로선 매매주택, 임대주택 등 주택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스웨덴의 주거 문화는 어떠한지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언어는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영어와 스웨덴어를 섞어 쓰지만
늘 한계에 부딪히고 어렵습니다. 언어는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과 인내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건축뿐만 아니라 가구, 인테리어, 조명, 도시계획 등 평소에 관심이 많지만 잘 알지 못했던 분야를 배워서 스펙트럼이 넓은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에 부쩍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자전거 도시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패시브 하우스 등 저탄소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은 현재 환경 문제에서 가장 앞장서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친환경 건축을 잘하는 회사와 일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거를 주력으로 하는 사무소에서 일을 하였다면 앞으로는 상업시설, 인테리어, 디자인 등 다른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무소와도 일해보고 싶습니다. 이케아의 나라로 유명한 스웨덴은 자기 집을 스스로 꾸미는 것이 전 국민적인 취미입니다. 비싼 돈을 들이지 않아도 자신의 취향을 마음껏 담은 공간을 만드는 것은 최근 한국에서도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이러한 공부는 기존의 오래된 한국의 아파트, 다세대 주택을 대중적으로 저렴하며 세련되게 바꾸는 방법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면 무조건 현존하는 건물을 부시고 새로 짓는 것보단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무수한 보통의 집을 더 나은 질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향후 미래에는 한국에서 저의 사무소를 창업하고 싶습니다. 저만의 경험을 이용하여 독특한 디자인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무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에서 건축가로 살다 보니 평범한 다수의 삶의 질을 고민하게 됩니다.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축가 주거는 회사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저만의 색깔이 있는 건축가로 성장하면 추후 한국 건축의 다양성에 많은 기여를 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